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저께 밤에 몇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어, 지난 몇 년 동안 강조했던 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과연 달러의 헤게모니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유동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냐. 달러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선 군사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과연 미국 정부는 미군을 전 세계 콜로니에서 각 뭐 국가에 있는 어떤 그 군사 기지에서 계속 증강을 시키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리고 그게 또 중국과 러시아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은 게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에너지, 오일 산업하고 또 깊숙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롤 달러의 헤게모니가 지금 현재 와해되고 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여기에 예, 위에나 예, 위에나 페트롤 위에나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오늘도 이제 영상에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나는 당장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올라가기만 되게 중요해 라고 보실 분이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거, 금융적인 어떤 이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이런 하나하나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 러시아, 인도의 관계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아시다 보면 내가 향후에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에, 내가 사업하는 거에, 내가 코인 투자하는 거에 분명히 그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다가오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나마 저는 1%라도 생존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하루 아침에 쌓이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음.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다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쭉 이제 인내를 가지시고 쭉 보시다 보면 이래서 코인 투자의 필요성이 있구나. 이래서 이게 스위프트와 무슨 관련이 있구나. 이래서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XRP가 결국에는 끝판왕이란 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그 끝판왕인 XRP가 스위프트 체제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스위프트를 통해서 각국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할 거고 이 CBDC가 스위프트 2.0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각 가상자산은 이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지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스위프트는 이것이 글로벌 CBDC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위프트 1.0은 아니고 스위프트 2.0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여기서는 스위프트 2.0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근데 공식적으로 코인데스크와 야후 파이낸스를 주축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CBDC를 유통시킬 거야. 그래서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HSBC, 넷웨스트, 스탠다드 차타드, UBS, 웰스파고 참여한 실험에 따라 CBDC와 법정화폐를 모두 사용하여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개별적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통합해버렸대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스위프트 2.0은 지금 현재 완성하고 있는 단계이고 달러의 헤게모니가 축소되면서 이 스위프트 2.0과 여러 오페크나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은 먼저 테스트가 진행될 거고 CBDC 테스트가 진행될 거고 선진국에 있는 일군 은행들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미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코인 가격만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XRP에 국한되게 이제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저는 XRP의 막시멀 리스트는 아니에요. 음.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궁극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결망이 연결됐다. 프레임워크가 끝났다. 뭐 프레임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스위프트에서 언급을 한 거죠. 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다가 내일 가서 한 일주일 후에 가면 우리는 스위프트망을 사용 안 할 거야.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속임수가 상당히 많아요. 미디어라는 자체가. 그래서 어떤 일관된 방향성에 관해서 그거를 내가 캐치를 못하면 꾸준하게 일관되게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투자 수익은 절대로 못 거둡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일단은 뭐 ISO 20022가 이것을 구현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15002 같은 경우는 그냥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존의 달러 헤게모니하고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스위프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새로운 게 이제 지금 창조돼서 움직인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의 장세를 뭐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현재 뭐 근데 실업률에 관해서도 발표가 됐었고, 자, 그리고 13일인가 그때 이제 CPI가 발표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 그러나 중요한 건 찔끔찔끔 올려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 여기서 뭐 단타를 하실 분들은 단타를 하시겠지만 어쨌건 일시적이라도 언발의 오둠누기 장세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여기서 뭐 제가 보니까는 피터 시프는 10,000달러가 아니라 5,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야라고 또 트윗에서 계속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같이 동시에 엄청나게 빨간색이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리플 코인이나 몇몇 개 알트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당분간은 그냥 지속적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다는 거를 세력들이 이거를 통해서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가 다 만약에 파란색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겠죠. 모두가 만약에 빨간색이었다면 경고등이 켜져야 되고, 지금 현재 경고등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도 도지코인인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헤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됐어. 아주 깨끗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고 차트상 아마 도지코인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트윗을 뭐 인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트위터를 결국엔 인수할 거예요. 그리고 도지코인에 관련한 것도 제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것도 아마 버리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도지코인 뭐 어떻게 한대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일시적인 펌핑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면 아주 다른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저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뭐 도지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이제 도건이 이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자금 뭐 이거 이동시킨 적 없는데, 이거나 자금 동결 안 됐는데, 나 거기 계좌 없는데, 이런 얘기를 도건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뭐 인터폴에 뭐 수배령이 내렸다 이런 얘기했는데, 도건이 아직까지 법정 재판에 서게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신현성이란 인물 있죠. 신현성.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쿠코인과 OKEX 사용하지도 않고 거래할 뭐 시간도 없고 자금 이동 된 적도 없다. 이거 누구 돈이냐? 뭐 그들을 위한 돈이겠지? 난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신현성이란 인물은 차인가 아마 그 코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루나 재단을 프레임을 만든 사람은 도건이 아니라 신현성이죠. 근데 왜 그들은 계속 미디어상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왜 구속 수감이 안 되고 있는지,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과연 바이낸스는 루나 클래식이나 루나 코인에 관해서 옹호하는 거나 지속적인 빌드업을 서포팅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코인판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페크에서 증산 합의가 아니라 감산 합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200만 배럴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페크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석유 생산을 계속하도록 강력하게 로비를 했었다. 인플레이션 내리기 위해서 석유량을 증산해줘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페크에서는 발을 뒤로 뺐죠.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1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그 실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더 자극시키는 증산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키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뭐 아랍이라든가 쿠웨이트, 뭐 대표적인 몇몇 개 국가들 있죠. 근데 어쨌건 말을 같이 안 듣는다는 거죠. 러시아를 비롯해서 사우디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과거 지난 몇 년이라고 딱 이렇게 찍어서는 제가 그거를 데이터를 확인 안 했는데 여기 보면 미군의 전략적 선택, 미군 주둔 파병 비중 변화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윗부분에 이거는 유로존이에요. 유로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부분에 아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로존 쪽에는 2020년까지 미군 주둔 파병을 비중을 늘려요. 근데 중동에서는 미군 주둔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놔서 60%였던 거를 10%로 줄여놔요. 10분의 1로 줄여놔요.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페크가 지금 현재 말을 안 듣게 됐다. 더 이상 미국의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편적인 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 아마 더 현실적으로 아마 납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미군이 1990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7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는 못 찾았어요. 향후에 제가 구글링에서 찾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감축시켜요. 미군을. 보이시나요? 여기서 2 밀리언에서 1.3 밀리언으로 여기서 미군을 감축시켜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이거를 2015년도, 2014년도, 3년도 이때 알고 있었거든요. 나토군에서도 나토군에 오히려 미군을 증강시켰던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도 뺐어요. 미군을 많이 감소를 시켰어요. 제가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부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파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군이 이렇게 했을 때는 군사만 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페트롤 달러 기반했던 거, 그리고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페트롤 달러의 헤게모니에서 달러의 헤게모니를 축소시킨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이 차트 하나로 사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여기 나와 있어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중국이 앞서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장 구글링 하셔도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GDP 추이가 여기서 감소해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차트거든요. 사실 이게 말해주는 거는. 그럼 여기서 2018년인데 2030년이 가면 이게
중국의 비중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래프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고 꺾이고 있었어요.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들어간 지 꽤 사실 시간이 지났어요. 미디어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수 시장을 결국에는 옹호하고 키워가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0년 기준에서 1인당 GDP가 미국인은 한 명당 6만 3천 달러이고 중국인은 1,600달러예요. 자, 그러면 어저께도 이제 제가 그냥 피상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했다. 중국에서 수입해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자, 물건 코스 자체가 처음부터 높았어. 그러면 이 물건을 해외에 수출을 할 때 거기서 경쟁력에서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떨어져요. 중국에서 BYD 자동차나 뭐 예를 들어서 샤오미나 몇몇 개 모바일 폰도 지금 추격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죠. 근데 사람들은 성능 떨어진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만약에 성능이 1년에서 1년 반의 재고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강달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미국 경제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미 미국은 내수 위주로 그렇게 움직이기로 이미 결정한 것 같아요. 향후 2030년까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이머징 국가들보다 미국을 필두로 한 G7 국가들은 저성장, 고인플레, 뭐 이런 기조 있잖아요. 이런 기조가 더 들어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인건비를 줄일 순 없거든요. 중국은 이 상황에서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죠. 인건비가 올라가긴 하겠죠. 그러면 또 나중에 경쟁력이 또 떨어지겠죠. 얘네는 4차 산업 관련한 뭐 하이엔드급, 뭐 전기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어느 순간까지 팔겠죠. 그리고 싸구려 제조업은 인도 시장으로 이제 넘겼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이래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2030년까지 두고 보자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제가 해석하기에 제가 이제 보기에는 세계은행이나 IMF나 BIS나 뭐 이런 식의 견해를 많이 펴요. 중국이 어떻게 되나, 미국이 G7과 선진국은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그들의 해석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보다 훨씬 능력치 있는 그런 분들이 집단 지성으로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오죽하겠어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저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비주류 그냥 경제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맞을 거라는 거죠. 달러의 헤게모니가 빠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 점령지에서 군사를 축소시키고 과연 이것이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가상자산은 달러를 대신해서 달러의 헤게모니가 축소되면 어떻게 얼마만큼 부상이 될지 그것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체 자산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거를 역설하려고 오늘도 이런 거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속적인 향후 100년 이상 또 패권국이고 달러 인덱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킹달러라면 제가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굳이 가상자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속된 말로 실체도 없고 보증해 주는 것도 없고 지금 전 세계 중앙정부에서는 규제한다 만다 이러고 있고 확실성도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건 명확한 확실성이 있었을 때는 지금 가격에 10배는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 XRP도 소송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지. 결론이 났을 때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결론 나면 투자한다. 결론 나면 투자한다? 결론 나면 5천 원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투자했었을 때는 폭락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